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필요한 표본의 특성들, 즉, 자료 수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에 대해서 특별히 그 첫 번째 경우, 즉 두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 모집단의 모수를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2절에서의 목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독립인 두 개의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그 모집단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 모집단의 형태가 문제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좀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떤 가상의 어떤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상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예제 1에서 다루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예제 1에서는 그 19마리의 쥐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중에 10마리는 기존 약을 투약을 하고 그다음에 9마리는 뭐 새로운 치료제를 투약을 했는데요. 자, 이때 이제 10개의 관측값, 9개의 관측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때 그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10개 관측값, 9개 관측값의 모임이 모집단은 아닐 텐데요. 예제 1에서 생각한 첫 번째 모집단은 어떤 질병에 걸린 모든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런 쥐에게 기존 치료제를 투입을 했을 때, 그 관측될 수 있는 그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전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에는 우리가 아직 이러한 기존 치료제를 투약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즉 약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 그러한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모집단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지역 A, B를 생각을 하고 두 지역의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비교하고자 할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제 1에서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모집단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 가상의 모집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앞에서 그 기존 약을 투약을 하는 것과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하는 것을 이제 처리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 1번, 처리 2번, 처리 1, 처리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모집단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데요. 자, 모집단도 모집단 1번, 모집단 2번, 모집단 1, 모집단 2라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집단 1은 K가 1일 때는 무한히 많은, 즉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쥐들에게 처리 1을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반응값 전체의 모임이 모집단 1이 되는 것이고요. 모집단 2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쥐들에게 처리 2를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값들의 전체 모임.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한 것은 아닌 거니까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반응값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상의 모집단이 될 텐데요. 자, 앞에 예제 1에서 얻은 그 관측값들은 이런 가상의 모집단 1, 모집단 2로부터 각각 10개, 9개를 이제 관측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예제 1에서는 모집단은 이제 가상의 모집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출한 표본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이제 독립인 그런 표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독립인 표본이라는 측면은 같지만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경우죠. 네, 두 지역 A, B를 생각을 하고 두 지역의 가구 소득을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구 소득을 비교할 때 A 지역에 가능한 가구 소득 전체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요. B 지역에 속하는 가구 전체들 생각을 하고 그런 가구들 소득의 전체 모임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모집단은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입니다. 앞에서는 그 조사를 이제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한 모든 G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지 않은 그런 G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반응값은 아직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래 소득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측을 이제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러한 지역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A 지역에 있는 가구들 전체를 생각을 해서 그러한 가구들의 소득 전체의 모임을 모집단 1이라고 부르고요. B 지역에 대해서는 모집단 2라고 부르면 모집단 1과 모집단 2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적당한 수의 표본을 추출해서 두 개의 독립인 표본을 이제 얻을 것이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두 모집단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개의 모집단, 가상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든 두 개의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떠한 기호로 표시할지, 그리고 그런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통계량들을 몇 가지 미리 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집단 생각을 할 거니까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혹은 모집단 1, 모집단 2라고 구분을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관측값을 우리가 x1, x2, 점점점 해서 xn1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집단, 모집단 2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y1, y2, yn2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n1이고요.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n2입니다. 아직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짝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페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n1과 n2가 동일한 경우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두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그런 두 표본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n1과 n2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본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통계량을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X바입니다. X바는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나타내는 X1부터 Xn1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표본 X1부터 Xn1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의 분산은 Sx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도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표본의 분산은 SY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비슷하겠죠? 다음과 같은 이제 노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표본의 표본 평균은 XY라고 하는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X바, Y바와 같이. 분산은 이제 S제곱, 표본 분산은 S제곱인데, 미첨자를 이제 X하고 Y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두 표본을 하나는 X1부터 Xn1, 또 다른 표본은 Y1부터 Yn2라고 표기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그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앞으로 μ1,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1 제곱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X1부터 Xn1은 모 평균이 μ1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표본은 두 번째 모집단으로 추출한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Y1부터 Yn2라고 쓰는데, 두 번째 모집단의 모수는 다음과 같이 평균은 μ2, 분산은 시그마2 제곱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1부터 Xn1은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인데, 첫 번째 모집단의 첫 번째 모집단의 모 평균은 μ1으로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1으로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X1부터 Xn1은 평균이 μ1, 표준 편차가 시그마1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Y1부터 Yn2는 평균이 μ2, 표준 편차가 시그마2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X제곱,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를 S1, 앞에서는 이제 SX제곱이라고 썼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X들로부터 구한 표본의 분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분산은 S2제곱 혹은 SY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수는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 1번, 두 번째 모집단 2번을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관심은 첫 번째 모집단의 그 모평균 μ1과 두 번째 모집단의 모평균 μ2를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얘기는 μ1 마이너스 μ2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즉 뭐 3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그 두 녀석의 차이 값이 어떤 값 정도인지, 즉 이 차이에 대해서도 추정과 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그 모수의 차이에 대한 추정, 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추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겠고요. 자, 점 추정을 하기 위해서 혹은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추정량, 점 추정량이 필요한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μ1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한 점 추정량으로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평균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은 x1부터 xn1으로 쓰기로 했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쓰기로 했으므로 μ1을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할 때는 x바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은 y1부터 yn2라고 쓰기로 했고,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평균은 y바가 되는데요. 자, 이때 앞에서 우리가 10장, 11장에서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모집단의 모평균 μ2를 하나의 통계량으로 추정한다면 모집단 2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인 y바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모순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 추정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두 모집단의 모평균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μ1 마이너스 μ2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 추정량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점 추정량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앞에서 μ1에 대한 점 추정량이 x바고요. μ2에 대한 점 추정량이 y바니까 μ1 마이너스 μ2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한다면 당연히 x바 마이너스 y바로 추정을 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점 추정량은 뭐 직관적으로 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방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점 추정량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추정량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구간 추정이나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10장이나 11장에서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점 추정량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확률적으로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즉, μ1-μ2에 대한 구간 추정이나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어떤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표본의 크기 n1, n2가 되겠죠. 하나는 n1, 하나는 n2입니다. 자, 이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n1도 충분히 크고 n2도 충분히 큰 경우. 자, n1하고 n2가 작은 경우는 뒤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x바하고 y바 각각의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x바에서 y바를 뺀 두 통계량의 차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의 분포가 필요로 한데요. 자,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n1도 충분히 크고 n2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각한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x바의 분포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y바도 근사적이긴 해도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얻은 중심각한 정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은 이러한 이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때 이 두 개를 뺀 확률 변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확률 변수의 덧셈 혹은 뺄셈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 그것은 일단 이것을 좀 지우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x바, y바의 분포는 우리가 근사적이긴 해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확률 변수를 결합한 것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다음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 다음은 독립인 두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독립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x라는 확률 변수,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x하고 y는 조금 전에 얘기한 x바, y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확률 변수를 그냥 x, y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뭐 표본 x1, x2, x3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두 번째 표본인 y1부터 y2, y3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별도의 그냥 일반적인 확률 변수 x, y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데요. x하고 y가 각각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겠습니다. 즉 x의 분포만 보면 정규 분포고요. y의 분포만 보면 정규 분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μ1 시그마 1 제곱, μ2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μ1, μ2 분산 평균을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표기하기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μ1, μ2, 시그마 1, 시그마 2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μ1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분산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독립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두 확률 변수를 더한 혹은 뺀 이런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그 x바 마이너스 y바가 이제 궁금하므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도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이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x-y의 평균은 자, 두 확률 변수의 차이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의 차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μ1 마이너스 μ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때 이 정규분포의 평균은 당연히 μ1 마이너스 μ2가 될 수밖에 없죠.
U1하고 U2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분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x-y의 분산은, 자,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즉, x-y의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x 빼기 y와 x 빼기 y. 자기 자신의 이제 코베리언스가 베리언스랑 같은 것인데, 자,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선형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고, 뒤쪽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선형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개해 보면 코베리언스 XX, 즉 첫 번째 성분에서 X를 택하고 두 번째 성분에서 X를 택한 것의 코베리언스와 첫 번째 성분에서 X를 택하고 두 번째 성분에서 마이너스 Y를 택한 것의 코베리언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빨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거는 X의 베리언스랑 동일하고요. 코베리언스의 또 다른 성질은 순서를 바꿔도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순서를 바꿔 생각해보면 두 번째 텀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는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의 코베리언스 XY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Y의 코베리언스는 그냥 Y 자체의 베리언스랑 당연히 같고요. 마이너스가 이제 각각이 앞으로 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독립이 되면 코베리언스가 0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덧셈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뺄셈이지만 차이이지만 x-y의 베리언스는 x의 베리언스, y의 베리언스의 합과 같죠. 따라서 각각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1,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독립인 확률 변수가 있는데 각각의 정기분포를 따르면 두 독립인 확률 변수의 덧셈이나 뺄셈도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때 x-y의 평균은 뭐냐? 네, 그것은 그냥 μ1-μ2다.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 제곱이다 라는 것은 뭐 금방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앞에서는 이제 뺄셈만 생각했는데 덧셈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분산은 전혀 차이가 없고요. 여기는 평균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즉 x 플러스 y의 평균은 μ1 플러스 μ2고요. x 마이너스 y의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입니다. 즉 부호가 순서가 이제 그대로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 앞에서 독립인 표본이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x1, x2, xn과 y1, y2, yn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들로부터 계산한 x와 y들로부터 계산한 y바를 보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x바하고 y바도 독립이 됩니다. 네, 물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독립의 의미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x바하고 y바가 독립이 되는데 지금 1번에서 본 것처럼 각각은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자, 1번에 대해서 2번을 적용해 보면 x바, y바는 독립이 되므로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는 정확히는 아니고 근사적이긴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N1하고 N2가 충분히 크면 보통 30 이상이 되면 1번에 의해서 각각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X바, Y바가 독립적일 테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2번의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X바 마이너스 Y바도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그때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한 점추정량 μ1 마이너스 μ2의 점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우리가 근사적이긴 하지만 얻어낸 것이죠. 자, 그럼 이 분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구간 추정이라던가 검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바 마이너스 y바를 하나로 보고 이 녀석 전체 평균이 μ1 마이너스 μ2니까 그걸 빼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의 표준 편차가 이거니까 이거 전체로 나눈 확률 변수를 g라고 한다면 g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를 이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10장에서 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 시그마 2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의 분산으로 근사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생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수 대신에 자, 이것을 나누는데 시그마 1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 첫 번째 모집단의 이제 분산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앞에서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은 x1부터 xn1이라고 했고, 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분산은 s1 제곱으로 표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s1 제곱이 시그마 1 제곱과 비슷한 추정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1 제곱을 모를 때는 근사적으로 S1 제곱으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고요. 시그마 2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Y1부터 YN2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을 S2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2의 제곱과 근사적으로 비슷할 것이므로 이렇게 시그마 2 제곱 대신에 S2 제곱을 이제 대체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이것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점추정량이 x바 마이너스 y바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는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률 변수에서 뮤1 마이너스 뮤2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체의 확률 변수의 분포가 지금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10장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10장에서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평균이었습니다. 뮤1, 뮤. 근데 지금은 이제 뮤1, 뮤2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뮤1 마이너스 뮤2의 차이를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고 x바 마이너스 y바 전체를 하나로 생각한다면 결국 여기 있는 차이라고 하는 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두 모수 차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한 어떠한 분포를 알고 있는 이제 확률 변수, 추정량을 우리가 이제 얻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구간 추정과 검정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구간 추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했던 방법을 지금 방금 얻은 사실에 적용을 해본다면, 네, 조금 쓰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써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G라고 썼던 확률 변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보죠. 이것에다가 S1 제곱 나누기 N1 더하기 S2 제곱 나누기 N2의 루트.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가 될까요? 자, 복잡하지만 그냥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가 되는 거니까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값이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G 2분의 알파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인데요. 자, 이 부등식을 뮤1 마이너스 뮤2 입장에서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두 녀석의 차이 절대값이 분모에 있는 값과 G분의 알파를 곱한 값보다는 작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이 두 값의 차이가 최대로 G분의 알파랑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한 것보다는 작게 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어디 사이에 있다는 얘기냐면 x바 마이너스 y바로부터 최대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g 2분의 알파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보다는 작을 거고, 이게 최대 차이가 이 정도니까. 그리고 뮤1 마이너스 뮤2는 x바 마이너스 y바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여기에서 최대 차이인 g2분의 알파 루트 n1 s1의 제곱 n2 s2의 제곱을 빼는 것보다는 크겠다 라는 부등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부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모집단의 모수 뮤1과 뮤2의 차이인데요. 그 차이가 있을 법한 구간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이 차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1-알파가 된 것이므로 왼쪽 끝점을 이 값으로 하고 오른쪽 끝값을 이 값으로 하는 구간을 생각한다면 그 구간은 μ1 마이너스 μ2가 있을 법한 순례 구간으로서 순례도가 1-알파 또는 순례도가 1-알파 100 곱하기 1-알파 %가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므로 순례도가 100 곱하기 1-알파 %인 순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n1과 n2가 충분히 클 때 μ1-μ2가 있을 법한 순례 구간, 순례도가 100 곱하기 1-알파 %인 순례 구간은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의 g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에서 x바 마이너스 y바의 플러스로 바뀌고 g2분의 알파 뒤에 있는 거 똑같죠? 이렇게 정해지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x바 마이너스 y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가 그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 하나만 생각을 할 때랑 물론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즉, 이 값은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이 값에 대한 점추정량이고요. 거기에다가 g2분의 알파에 이 값이 지금 곱해졌는데 이 값은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뭐였냐면 점추정량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산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추정치로 이 값을 계산한 것이죠. 물론 이제 스퀘어 루트를 했으니까 x바 마이너스 y바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즉,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오차는 이 값의 스퀘어 루트를 택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추정치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뒤에 곱해진 값은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꼴은 그 10장에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때도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했던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에서는 점추정량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형태가 g2분의 알파가 t2분의 알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비슷하게 표준오차 추정치 혹은 표준오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나 11장에서나 지금 12장에서 하는 경우나 변수가 뭐 하나냐 두 개냐, 모집단이 하나냐 두 개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고, 그리고 분포가 정규 분포냐, 표준 정규 분포냐, T 분포냐 하는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그 전체적인 형태는 동일한 다음과 같은 점추정량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특정한 알파 값, 2분의 알파 값의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 추정치가 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g2분의 알파가 온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하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용을 했고,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의 확률을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g2분의 알파가
등장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검정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의 검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규모가설, 대립가설은 그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이 3보다 작으냐, 아니면 이 녀석이 3보다 크냐, 아니면 3은 아니냐 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립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대립가설에 대응되는 규모가설은 각각의 대립가설은 다 다른 형태지만 규모가설은 모두 μ1 - μ2가 3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그 순례 구간을 생각할 때도 그랬지만 검정을 할 때도 μ1하고 μ2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값을 뺀 값을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검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 3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냥 택한 값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10과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0과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적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델타 제로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대신 나타내겠습니다. 자, 앞에 10장, 11장에서는 이제 mu equal mu 제로 라는 형태로 썼는데요. 자, 그때와 비슷하게 제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검정을 할 때 정해진 값입니다. mu는 물론 모수로서 몰랐던 것과 비슷하게 mu1 - mu2가 정확한 값은 모르는 거고, 그 값을 비교하는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3처럼. 자, 그러한 값을 델타 제로라고 불렀는데요. 왜 델타라고 불렀냐면 보통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델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두 모집단의 평균 μ1과 μ2의 차이이기 때문에 델타라는 기호를 썼고요. 그게 이제 그 비교하는 값으로서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델타 제로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규모가설, 대립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검정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가설을 수립하고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검정 통계량입니다. 즉, 규모가설이 그럴듯한지 그럴듯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분포는 근사적일 수는 있지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지검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 확률 변수로부터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도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아마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값 대신에 이 값은 이제 모르는 값이고요. 규모가설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값 델타 제로로 바꾼, 즉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로 바꾼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통계량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G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정한 다음에 기강력을 이제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강력을 정할 때 특히나 유의 수준을 알파로 하는 기강력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유의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H0가 사실일 때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10장, 11장에서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H0가 사실일 때, H0가 맞을 때, 검정 통계량 이 녀석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H0가 사실이면 G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H0가 사실이면 μ1 마이너스 μ2가 델타 제로랑 같은 경우가 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랑 μ1 마이너스 μ2랑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택한 검정 통계량은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둘 다 G라고 썼지만 다른 확률 변수죠. 그런데 H0가 사실이면 두 확률 변수가 동일해집니다. 델타 제로랑 μ1 마이너스 μ2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G가 얘를 의미합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표준 연기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강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지는 기강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립가설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기강력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강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기강력은 일단 먼저 검정 통계량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정확한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G가 어떤 값보다 충분히 크면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작아야지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G에서 x바 마이너스 y 바라고 하는 이 값은 μ1 마이너스 μ2와 비슷한 값이 나올 것이고요. 점수정량이니까. 자, 이 값이 μ0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이 녀석도 델타 제로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G가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는 기강력 형태가 어떤 기준값 C를 잘 정하되 그것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G라는 검정 통계량이 C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이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C를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H0가 사실일 때 C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G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강력은 검정 통계량
대문자 g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만 보고 나면 앞에서 10장에서 했던 g 검정과 동일합니다. 그 모수를 이제 뮤1 마이너스 뮤2를 그냥 하나로 생각을 이제 한다면 검정 통계량도 같고 기강력의 형태도 같고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의 기준값도 동일합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방법을 또다시 계속 반복을 해보면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쉽게 여러분들이 기강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G가 델타 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돼야 되고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H0가 사실일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때 이 기강력에 포함된 가능성이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 확률이 알파인 기준값인 스몰 g 알파보다 같거나 큰 범위가 기강력이 되면 되겠고, 세 번째 양측 검정에 대해서는 절대값 g가 스몰 g의 2분의 알파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네, 검정 통계량은 조금 달랐지만 그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기강력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N1, N2가 충분히 클 때 다음과 같은 규모가설 U1-U2가 델타 제로와 같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은 오른쪽과 같이 여기를 이제 델타 제로로 바꾼 이러한 것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0가 사실인 경우에 G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G는 근사적이기는 하지만 표준정규 분포를 따라서 각각의 그 대립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 알파를 갖는 기강력이 10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G검정에서와 동일하다. 즉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 구간 그리고 검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둘 다 그 점 추정량이 x바 마이너스 y바로 바뀐다라는 그런 차이하고 그 녀석의 표준 편차 아니면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틀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구간 추정에서도 그렇고 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추론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간단한 연습 문제 예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의 기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자, 두 기계는 이제 과자를 어떤 봉지에 담는 그런 기계인데 A 기계가 그 봉지에 담았을 때 봉지에 담긴 과자의 이제 무게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기계라고는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A라는 기계가 담은 과자의 무게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기계가 그 담는 과자의 평균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계가 담은 과자의 평균 무게를 UA라고 하고요. B 기계가 담은 과자의 평균 무게를 μB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μA, μB는 모집단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죠. 여기서 평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평균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모집단일까요? 네. 이러한 기계는 앞으로도 계속 뭐 담을 수 있을 테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그런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뮤A, 뮤B라고 한 다음에 그 뮤A와 뮤B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뮤A 마이너스 뮤B를, 그래서 그 차이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한 검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추론해 보기 위해서 표본이 필요한데요. 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독립인 두 표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A 기계가 실제로 담은 과자 중에서 50봉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의 표본 평균이 453,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80이었고요. 모평균은 이제 뮤A라고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B기계에 대해서는 100봉지를 선택을 하고 그 100봉지의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했고요. 이 B기계가 담은 과자의 평균 무게를 UB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표본으로부터 뮤A-뮤B가 있을 법한, 차이가 있을 법한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약간은 예전보다 복잡해졌지만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기억을 한다면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태가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인데 여기서는 95% 신뢰 구간이므로 알파가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0.025가 되겠죠. 그 곱하기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 제곱의 스퀘어 루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 n1은 이게 n1이죠. n2는 100이 n2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x바 y바는 각각의 표본 평균이고요. s1 제곱 s2 제곱도 지금 표본의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제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얻어서 계산을 하면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오른쪽 값인데 이 값을 조금 더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52 플러스 마이너스 25.1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계산해 보면 26.9에서 77.1 사이에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RStudi오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기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진 그 R 스크립트 파일을 지금 열었는데요. 자, 이 스크립트 파일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알파를 먼저 정하도록 하고요. 알파는 0.05가 되겠고요. 자, G2분의 알파가 필요하죠. 자,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뭐 거의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오차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치긴 하지만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루트죠. 자, S1이 위에 지금 S1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S2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S1 제곱을 N1으로 나눕니다. N1도 위에 입력을 했고 N2도 표본의 크기가 입력을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S2 제곱 N2 나눈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뒤쪽에 있는 값을 미리
계산하면 G 2분의 알파 값에다가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 곱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한번 쭉 적어볼까요? 네. 자, 위에 x바가 있고 y바가 이제 있으니까 두 값을 빼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따로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x바 마이너스 y바에서 이 d를 뺀 값과 d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전체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Ctrl Alt T를 누르면 자, 표본 평균의 차이는 5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이 25.09, 그 다음에 26에서 77 사이인데요. 앞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결과랑 비교해보면 50이 동일하고요. 여기 있는 25.1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26.9, 77.1 이것도 네, 바르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계산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예제, 이번에는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문제에서, 그런 상황에서 두 기계 A, B가 채워넣는 과자의 평균 무게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1%로 검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립관설인데, 평균 무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μA 마이너스 μB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두 녀석의 차이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규모가설은 μA 마이너스 μB가 0이다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델타 제로라고 표현을 한 그 문자가 지금 이 경우에는 0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검정 통계량 G는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인데 여기서 0이니까 더 이상 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정 통계량이고, 자, 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기각력을 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지금 1%인 기각력을 생각해 보면 이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이 G 2분의 알파, 즉 여기서는 1%니까 0.005보다 같거나 크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 통계량과 기각력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대문자 G하고 소문자 G가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예전에 하던 것처럼 G0라고 표시하도록 하고요. 이 값은 스몰 x바 마이너스 스몰 y바 스퀘어 루트, 아까 n1이 50이었던 것 같고요. s1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그냥 적죠. 그 다음에 n2가 100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값을 직접 계산해보고 이 값이 기각력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준값도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고 기각력이 포함되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비슷하다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한번 깨끗하게 좀 다시 한번 보면, 자, 대립가설과 규모가설을
일단 먼저 수립을 하고, 물론 이제 뮤A, 뮤B는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가설 검정만 한다라고 한다면, 즉 뮤A, 뮤B가 처음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모수인지를 그 전에 미리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그리고 기각력인데요.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2.57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 관측값을 계산을 해보면 4.06. 이 값은 이 값보다 굉장히 크게 나온 값이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과자가 담는 평균 무게가 동일하지 않다고,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두 기계, 다르게 표현하면 두 기계가 채워 넣는 과자의 평균 무게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검정의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을 RStudi오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데이터들은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알파는 뭐 여기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뭐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살펴보면 이 녀석은 0.1이었고요. G분의 알파 계산하고 SA는 일단 계산한 다음에 검정 통계의 관측값을 G0라고 하고 계산해보면 X바 마이너스 Y 바가 분자에 있고 분모는 SE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린트 C에 G0와 G2분의 알파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측값이 4. 얼마 나왔고요. G2분의 알파가 5.575에서 기각을 하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